한국에게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방역 전문가까지 지원받은 우즈베키스탄이 한 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방역 노하우에 자문우고하며 자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준도 바꾸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도움에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는 한국이 진정한 친구라고 감사의 말을 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한국의 진단키트로 대규모 검사를 하며 한국의 방역 대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과정도 한국을 보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아자찬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에 대한 칭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한국의 대규모 검사와 드라이브 스루를 비판했던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칭찬할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해 한국처럼 감염 속도를 늦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아사히TV에 나온 정치저널가 타자키 시로는 과거 했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방송 사회자가 타자키 시로에게 한국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했을 때 왜 바보 취급했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접촉을 피하며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사 방식이지 않았냐고 묻자 이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일본의 보건소가 반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유전자 검사 분야의 능력을 키우지 못한 일본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8일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이 협력하자고 했던 말을 꺼내며 최근 감염병 극복을 위해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마다가스카르, 케냐, 필리핀 등 한국이 주도해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탑승했다면서 제3국에서 한일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과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도미타 대사가 이 시점에서 한국에 대해 칭찬한 것은 이제서야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등 모든 방역 대책을 따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 한국을 제치고 방역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칭한 이스라엘은 지난 8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한국식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일부터 진단키트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일 극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며 진심으로 환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8일 오전 한국에서 검사를 수만 번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약을 실은 LR 항공기가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을 위해 보호복 3만 벌도 함께 공수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검사 시약이 부족하다면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긴급히 한국에게 받게 되어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9일 현재 4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최대치를 기록한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CNBC 방송은 7일 한국의 대규모 진단검사 전략으로 미국 일부 지역의 발병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대 감염병학 교수 앤젤라 켈리랜도 박사는 한국에서 시행된 진단검사는 발병을 통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만약 미국에서도 더 빨리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일부 지역에서의 확산 양상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국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평평한 그래프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39명이 추가되며 총 확진자 수가 1,423명이 되었는데 순위도 어느새 1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는 만큼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를 풀고 다시 확산된다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것이 되며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안되며 자가격리자들은 반드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격리치료를 받은 한 중국인이 완치 판정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가지고 있는 전부를 두고 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은 $1 파운더가 섞인 115만 6,1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소 당시 현금이 그리 많지 않아 부족함을 느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그는 경기 김포 뉴고려병원에서 파견원 전문의 7명과 간호사 4명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료진들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퇴소할 당시 그는 영문으로 쓴 손편지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을 돕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확산세를 멈추게 한 데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일 경제 갈등으로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살 길을 찾겠다고 비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다고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서 오늘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C19 사태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더 깊은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C19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해 많은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 지위는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에서의 부품 공급이 중국의 마음대로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C19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철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전면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레리 커들로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본도 2,435억엔 약 2조 7,700억 원을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의 철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할당해 놓았습니다. 2,200억엔은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 지원하고 나머지 235억엔은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때에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4월 30일 일본이 2,200억엔을 생산 거점을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제품, 부품, 소재 공급망이 두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의 생산 거점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캐논 등 일본 기업들에게 철수를 계획하고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철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발과 기업들의 비협조로 일본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대형 비밀 프로젝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1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특종 보도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주력 기업의 부재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생산 개발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입니다. 해외에 강한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기업을 일본에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자는 것이 원대한 비밀 프로젝트인 거죠. 이 결정은 C19 사태 이전에 이미 극비리에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일으킨 한국과의 경제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특정 세계 품목이 한국과 삼성전자의 위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한국의 부품 개발과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에 처해버린 것을 보면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제일의 반도체 메이커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삼성전자 등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동안 한국과 중국,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제품 메이커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결코 강점이 지속될 수가 없으며 이번 C19 사태처럼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들은 중국의 단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한일 경제 갈등이 도리어 일본 기업의 위기로 이어졌고 일본 기업들이 도리어 중국이나 한국에 새로 공장을 건설하면서 납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 모든 것이 일본에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메이커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초극비 비밀 울트라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일본의 특종 기사로 알려진 지금도 그게 울트라 슈퍼 비밀 프로젝트구나 하는 정도지 별 감흥이 없네요. 정말 북쥐고 장구친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일으킨 경제전쟁에서 몰랐는데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스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본과 지금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100%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나라인데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기술의 원천인 반도체 공장이 아시아권에서 생산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세서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칩 공장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며 국내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미국의 인텔과 애플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국에서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텔은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텔을 사이에 두고 아베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베가 도대체 무슨 작전이 있어서 인텔과 TSMC를 국내 유치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헛물을 켜도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놓고는 이제는 무슨 비밀 프로젝트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습네요.